삼성전자가 3분기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과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보유액 기준 등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입니다. 거듭된 부동산 대책과 과세 조치에도 치열한 눈치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에서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1%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매출 역시 66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45% 증가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 변동이 없으면 매출액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됩니다. 이번 잠정 실적은 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매출 63조 8,065억 원과 영업이익 10조 3,98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3분기 호실적은 모바일과 TV 가전 등 세트 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 부문의 경우 3분기 출시된 스마트폰 전략 모델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약 4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및 북미, 유럽 등의 펜트업 수요로 TV와 신가전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반도체 부분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며 5조 원 초중반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하웨이 제재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4분기 실적은 3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 가격 상승세에 대해 질의하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답했습니다.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대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 묻자 홍 부총리는 빚을 내서 주식이나 주택을 살 땐 시장이 꼭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온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울고 웃던 글로벌 증시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선방하며 2.75% 상승한 2,391.9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77% 오른 871.6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1조 2,686억 원의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2,237억 원, 1조 39억 원씩 각각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1,392억 원, 150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2,370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8일 오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대활약으로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는데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반도체 부문 5조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과 가전의 1조 원대 역대 분기 최대 실적 달성 등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3시 30분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부양책 협상단에게 대선 이후까지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몇 시간 만에 말을 뒤집으며 조속한 부양책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오가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장의 관심은 쏠려 있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3일 대선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와의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이른바 바이든 효과에 한화솔루션, CS윈드 등 신재생,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최종 증거금과 경쟁률은 SK바이오팜은 넘어섰는데 카카오게임즈 기록에는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됩니다. 공모주 청약 흥행에도 불구하고 넷마블과 DPC 등 관련주들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변수 출현 위험이 당분간 높아질 수 있음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매수 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연동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선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에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모 등 특수 관계인까지 합산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이 0%대를 기록하며 팽팽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7주 연속 0.01% 오르며 장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듭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과세 조치에도 시장은 조정과 상승 사이 치열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 단지가 공급됩니다. 지난 2015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후 나온 수도권 첫 사례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고 8년간 안정적 거주가 보장된다는 소식에 무주택과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관람객들이 내 집 마련 기대감에 꼼꼼하게 유닛을 둘러봅니다. 네, 내년에 저희 아이들이 결혼 계획이 있어서 임대 조건도 싸고 단지도 5천 세대 넘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한번 구경 오게 됐어요. 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처음 공급된다는 소식에 무주택 수요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요.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간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라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의 85%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여기에 민간 아파트와 동일한 상품성을 갖췄지만 청약통장 보유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수도권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단지가 공급된 데 이어 이달부터 연말까지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2만 2천여 가구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엔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라 공급 부족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개편 이후 닷새 만에 지난 4개월간의 대출 실적의 절반가량이나 지원이 됐다고 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차 소상공인 대출 흥행이 좀 조건들 때문에 저조했다고 하는데 개편된 뒤에는 원활하게 진행됐다라고 보도들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이 금융당국이 말하고 있는 원활한 지원과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그 대출 문턱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달이었죠. 23일에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리고 또 중복 수급까지 가능하도록 개편을 했었는데요. 개편 이후에 약 일주일 만에 3,500억 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 4개월간 이루어진 이 대출 실적이 약 6,7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절반가량을 불과 5일 만에 모두 달성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급해서 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카드론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이유로 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자금 경색으로 위험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데 정작 이 정책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보기금,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 거의 대다수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취지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초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진행이 될 때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95%까지 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신용 7등급의 저신용자들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어보니까 정작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은 물론이고 4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들까지 아주 까다롭게 대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보가 보증을 서줘도 은행들이 5% 정도의 이런 리스크를 껴안을까 두려워서 이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자들이 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보증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신용보증기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증심사 체계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저희가 필터링 걸려가지고 제한 두는 사항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에서는 그런 신용 등급의 여부가 보증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보증서와 상관없이 여신 취급을 할 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둬서 이런저런 뭐 있잖아요. 이제 뭐 저희의 자금들을 받았는데 못 갚으신 분들, 채무자들, 뭐 신용불량자들 이런 분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등급이나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제한을 따로 두진 않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듣고 오신 대로 신청만 하면 보증서는 뭐 거의 100% 떼주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은행들이 걸러내고 있다라고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국민청원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이 소상공인 2차 대출에 대한 불만 글들 그리고 좀 개선을 바란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5%가 걸림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는 2차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연장하고 조금 더 버텨보기 위해서 이 내부 등급으로 대출이 부결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조금 많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면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어느 정도의 서류 조건이나 행정적인 여건이 갖춰진다면 모두 대출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벼랑 끝에 설 곳 없는 자영업자를 2번 주기는 코로나 2차 대출이라는 청원에서는 이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다게 신청을 했지만 은행 3곳 모두에서 내부 심사 결과 부결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살려주겠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믿고 밀려있던 국세나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고 여기저기 빌려서 이 서류를 준비했는데 결국엔 이 부결이 돼서 허무함을 넘어서 죽고 싶었다라는 내용의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정부나 언론에서는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2번, 3번 죽이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목소리들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이제 자영업자들은 기대하고 갔는데 이렇게 안 되면 희망 고문 받은 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긴 해요.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이제 은행들이 각자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개인 신용 등급은 1등급이라도 이 사업자 등급이 6등급이라서 신용 대출은 받는다면은 뭐 금리가 껑충 뛴다거나 아니면 1차 대출에서 지원을 받았을 뿐인데 따라서 자격이 미달이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라던가 이렇게 각 은행마다 이 대출 심사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거나 제각각이었습니다. 은행 평가 기준을 모르니까 자영업자들은 혹시나 모르는 이 맞는 기준을 찾기 위해서 은행들을 찾아서 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들은 막무가내로 대출을 해달라는 정책은 뭐 꿈도 꾸질 않지만 신용등급, 기대출, 또 은행 거래 실적, 심지어 부모님의 재산까지 보는 은행 내부 심사는 지원 대출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금리나 한도 차이를 두는 방법을 써서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그 신용 등급이 양호한 분들은 대출 안 받아도 될 겁니다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부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 신용 등급이 소상공인은 특히 그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도 뭐 많이 줄어들고요. 대출 이자도 아마 제대로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조단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그 정책 당국에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의 제각각인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기준일 것 같고요. 한마디로 직원 월급을 못 줘가지고 카드론을 이용했는데 카드론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대출이 거절될 정도까지 신용 등급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점을 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은행들은 입장이 어때요 지금? 네, 은행들은 일단 중요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대부분은 대출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1차 대출 3천만 원 이상의 대출자, 또 법인, 또 6개월 미만의 영업장, 보증 제한 업종 영유기업, 또 휴폐업 기업, 대출 연체 중인자, 국세나 지방세를 연체하거나 가압류 등의 주택 사업장을 보유를 하거나 또 보증기관에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보증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은행권의 그 전반적인 목소리이긴 한데요. 실제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과는 아주 이 피부에 느껴지는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100%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신용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특히 각 은행들의 신용대출 상황을 종합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입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현장의 반응이 조금 상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사를 받아온 것 중에서 대부분 다 해주는데 일부 개별은행들의 내부 심사 조건에 따라서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별은행별로 내부적으로 신용 등급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일정한 케이스에 미달하는 경우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케이스는 사실은 이게 개별은행마다 또 다 다른 거고 그래서 개별은행들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개별은행들한테 이거 받아놓은 걸 100%다 주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벨이 있으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글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정부의 영역이어가지고 뭐 정부 차원의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은행들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뭐 끼어 팔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적금이나 아니면 보험,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들을 끼워 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3명 중에 1명은 이 끼워 팔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 2차 대출 가운데 대출 전후 2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전체의 34%나 됐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적금 가입과 중도 해지하면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보험과 투자상품 가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 원하지 않는 그런 금융상품들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인데요. 다만 은행 대출 전후 1개월 이후일 때만 이 꺾어팔기, 일명 꺾어팔기라도 하는데 불법이 해당이 되고 또 신용카드는 이 법적으로 아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1개월을 넘겨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상품을 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은행권들이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어제였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자금회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지 또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빠른 대책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해 수수료를 고려한다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최고 1.69%에 그쳤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이 1.68%, 확정기여형 1.69%, 개인형 1.1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0.02%포인트, 0.73%포인트, 1.60%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사에 부담한 평균 수수료 0.48%를 빼면 퇴직연금의 실제 수익률은 은행 적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금융사의 수수료는 줄곧 증가세로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등 4대 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1,556억 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한 달에 평균 30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IGA웍스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튜브 앱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유튜브 앱 사용자 수는 4,319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83%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앱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은 29.5시간으로 카카오톡의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 12시간에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일 수를 보인 연령층은 10대로 월 평균 20일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량위 씨가 중개사를 자신의 차로 불러 태블릿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상현실을 통해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매물을 소개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 중개업자 황정 씨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케팅 도입으로 고객들은 더 많은 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점검 시간이 짧아져 거래 속도도 빨라졌다면서 온라인 모델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지난달부터 한꺼번에 몰리면서 관련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수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결혼식 관련 용품 판매가 전년 대비 128% 늘었고 금 보석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한 귀금속 소매점이 10월 첫 주에만 3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가전 매장 매출은 130%나 증가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9월에서 10월이 대표적인 결혼 시즌으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식장은 물론 차량 대절 등 결혼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현 주소와 진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과 고립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가져왔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을 배반하고 세계의 독재자들을 포용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국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에 강하게 맞서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S를 격퇴하고 지도자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등 테러에 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들과 굳건히 서 있지만 요구도 해왔다면서 나토는 어느 때보다 공동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